처음 저희 암살이라는 주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바로 그럼 어쌔신 크리드 해야 되겠다. 네. 워낙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그쵸. 암살하고 다니는. 방금 10초 전까지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니라는 소리 듣고 지금 배신감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한다고 하니까 막 양치님도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다 막 게임을 누가 말해주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당연히 그건 줄 알고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왜 이유가 뭐죠? 아니 저 이상하게 이 어쌔신 크리드가 손이 진짜 안 가요. 아 다시 플레이하기가 아니요, 다시가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거 엔딩 본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너무 유명한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진짜 옛날에 플스3 때 친구한테 어쌔신 크리드 이 패키지 CD를 빌려와가지고 네네. 했는데 처음에 무슨 뭐 어디 옥상에 올라가던가 막 그런 첫 번째 미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옥상에 올라간 순간부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뭔가 안 땡겨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하다가 네네네. 말았어요. 말고 그냥 친구 돌려줬는데 그게 이제 이 시리즈의 징크스 같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초반 딱 하고 나면 하기가 싫어요. 아 그런 게 있긴 하죠 사실. 진짜 이상해. 예. 그래서 게임이 있지. 이번에 그래도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럼 나도 약간 뭐 묵은지 처리하는 느낌으로 이번에야말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암살 게임을 그냥 찾아보자. 암살이라는 요소는 이 게임 안에서 구현하기에 너무 좋은 요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은 다 이 암살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삽질 있잖아요. 아까 네. 그 삽질 중에 롤의 암살자 캐릭터가 있을까? 롤을 할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하시지 그랬어요. 너무 아깝구만. 아무튼 그 암살 스킬은 무조건 있고 네, 그쵸. 뭐 특정 구간은 암살로만 지나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보 울리면 딱 끝나고 그렇지만 이제 아예 장르가 잠입 암살인 게임에서 골라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후보에 올랐던 거는 이제 히트맨. 아마 표지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까만 정장에 네. 대머리 있고 빨간 넥타이 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영화화도 됐습니다. 예, 주인공이 에이전트 47인데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조용히 사람을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엄청 창의적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유도도 높고 되게 창의적인 플레이가 네,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찾아보면 초능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좀 일반적인 잠입 암살 게임보다는 액션 어드벤처에 더 가까운 디스아너드라는 게임이 있고 또 잠입 게임의 대명사와도 같은 메탈 기어 솔리드도 있고 그쵸. 이 오늘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 메탈 기어 시리즈는 전에 네. 제가 집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그쵸. 그 사일런트 힐 후속작인 PT 예. 티저를 만들었던 그 코지마 히데오 감독 대표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일런트 힐 PT는 되게 좋아하고 좋은 평을 했지만 이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특징이 뭐냐면 뭔가 엄청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좀 허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랑 안 맞는 면이 있고 또 디스아너드 같은 경우에 이상한 게 디스아너드 2가 되게 재밌다고 유명한데 이게 한글화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산 게임만 한글 패치가 가능합니다. 뭐 또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게임을 파는 네.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게임 코드를 사면 스팀에서 네.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야 한글화가 되고 나머지 그냥 일반 스팀판 아니면 콘솔판은 다 한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특이하네.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그러게요. 현지화인가. 근데 뭐 다이렉트 게임즈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다 탈락시키고 결국 제가 고른 게임은 데스페라도 3입니다. 데스페라도.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코만도스라는 게임 아세요? 98년에 처음 발매되어서 꽤나 인기 있었던 실시간 잠입 전술 게임인데 이게 지금은 약간 하나의 장르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데몬즈 소울이나 다크 소울 시리즈 때문에 비슷한 게임들을 소울류, 소울 라이크 게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코만도스류, 코만도스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데스페라도 3가 그런 코만도스류 게임 중에 하나고요. 실시간 잠입 전술 게임이라고 하면은 딱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픽은 약간 MMORPG 같은 탑뷰 그래픽이에요. 사람들 되게 조그맣고 전체적인 맵이 좀 눈에 들어오는 약간 엑스컴 같은 시점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캐릭터들이 조그매가지고 되게 오래 플레이해도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탑뷰 시점에서 이제 각각의 캐릭터를 움직여서 플레이를 합니다. 캐릭터를 하나만 움직일 때도 있는데 보통은 2명 이상 캐릭터를 동시에 조작하고요. 캐릭터들이 저마다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몰래 한 명씩 사람을 죽여가면서 어디인가로 들어가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실시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이 계속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패턴 같은 걸 파악해서 딱 정확한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전술 게임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대체로 적들은 우글우글해요. 약간 거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뭐 서로 시야가 보이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데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들키지 않고 적들을 죽여야 되고 또 시체가 있으면 발각되겠죠. 시체도 잘 숨겨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 안녕. 지금 표정에서 이미 너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흘려듣겠다 이런 아니 느낌으로. 흘려듣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양치둥절하고 있어. 베란도. 그 게임하는 플레이 영상을 사실 보지 않으면 이 장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데스페라도라는 제목답게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인공은 존 쿠퍼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어린 존 쿠퍼가 아버지와 함께 적들이 있는 곳에 잠입하는 과거 이야기가 약간 튜토리얼처럼 짧게 나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본격적인 현재 시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때는 1875년 콜로라도의 바이오스패스에서 큰 강도단이 지나가던 열차를 습격해서 멈춰 세워놓고 이제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차에 멈춰 세운 총잡이들이 막 승객들 위협하고 물건 챙기고 이러는 가운데 네. 기차 맨 끝칸에 숨어있던 그 주인공 존 쿠퍼가 슬쩍 밖으로 나옵니다. 쿠퍼는 일이 있어서 빨리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열차가 멈춰서 되게 곤란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차 앞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차 앞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가다가 강도 2명과 대치 중인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강도 2를 해치우고 대치 중이던 남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를 닥터 맥코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네. 진짜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진 가방 같은 걸 들고 있기는 합니다. 맥코이는 이 열차의 소유주인 데비 컴퍼니에게 고용돼서 이 열차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열차가 정상적으로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거는 둘의 목적이 좀 일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함께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두 캐릭터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동은 둘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예. 캐릭터를 둘 다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액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현재 이 기차가 강도들이 터널을 돌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차 앞부분으로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서 터널을 뚫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기차가 멈춘 곳이 되게 허허벌판이에요. 약간 사막처럼. 그래서 곳곳에 막 큰 바위나 절벽이 있고 지형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뭐 혼자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로 3, 3, 5 모여 있고 막 승객들 괴롭히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차 지붕으로 올라가서 몰래 가거나 또는 근처에 길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좀 돌아가야 하거나 그렇습니다. 적들의 시야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기차 윗부분 같이 좀 단차가 있는 데는 웅크리고 있으면은 들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금살금 가야 되죠. 이미 이 장르는 내가 못할 장르라는 느낌이 오네요. 왜죠?
곧 죽을 것 같아요. 금방 들킬 것 네.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요, 들킬 거예요. 들킬 건데. 아, 좀 봐줘요? 아니요. 다시 해야죠. 뭔가요, 이거? 저장 불러오기 해가지고 다시 하면 됩니다. 네네. 둘 다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등 뒤로 이렇게 몰래 다가가서 암살할 수 있어요. 쿠퍼는 칼로 찔러서 죽이고요. 맥코이는 의사답게 무슨 주사? 주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여튼 주사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을 때는 네. 쿠퍼는 칼을 던져서 아, 죽일 수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서 들킬 염려가 없는 대신 칼을 주우러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맥코이는 저격총을 써요. 그래서 되게 거리가 좀 멀리 있는 적들을 조용히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시체를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적들이 서 있다가 좀 이렇게 쓰러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발견하거나 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턴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실시간입니다. 그 점에서 턴제랑 좀 달라요. 이제 설명하거나 그런 게임 방식은 되게 턴제일 것 같은데 아, 사실은 턴제 게임이랑 굉장히 유사한 게 네. 있어서 하다 보면 엑스컴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시점도 거의 비슷하고 행동 선택하고 그런 네,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턴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 한 턴, 적 한 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적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이 턴제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이 데스페라도의 독특한 시스템 쇼다운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동을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멈추고 어떤 캐릭터가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정해놨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거를 딱 발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캐릭터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2명이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양쪽으로 가서 같은 타이밍에 암살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어렵겠는데 진짜.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네. 진짜 조작이 어려운데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적이 있는 까다로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시체를 꼭 숨겨야 돼요. 그 경보가 울리면은 어디 안쪽에 있던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있던 경비들까지 싹 나와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보가 울리지 않게 해야 돼서 시체는 빨리빨리 숨겨야 되는데 시체 숨기는 방법은 덤불 속에 넣거나 아, 네. 절벽 같은 데서는 던져버리거나 또는 헛간 문 열고 쏙 집어넣거나 나쁜 사람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된단 말이다. 근데 이 시체가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 때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옮기는 스타일도 좀 다른데 쿠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쳐 메고 가기 때문에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킬 위험이 있고 네. 근데 맥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웅크리고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맥코이가 들킬 위험이 좀 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적들이 보통 혼자 있지 않고 혼자 있더라도 진짜 귀신같이 시야가 딱 겹치는 위치에 있어요. 네. 진짜 사각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막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해야 되고 하는데 들키지 않고 뭐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던져서 소리가 난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맥코이 같은 경우에 가방을 던져서 그 가방을 발견하면 애들이 이거 뭐지 하고 보러 와요. 그래서 유인하는 기술 같은 것도 섞어서 써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타이밍을 막 기가 막히게 딱 맞추지 않고 조금만 어그러져도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못하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저장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약콩님과 저는 진짜 인종이 다르구나. 뭐죠? 종이 다르다. 아니에요. 이거 나는 선인장님이 되게 재밌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게 좀 탐내하던 게임이었거든요. 네네. 리뷰도 되게 보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을수록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단 시간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요. 한정없이 기다려도 되거든요. 실시간이라고는 해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머리 쓰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은 장르 아닌데도 자꾸 엑스컴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저 엑스컴도 막 하다가 숨 쉬듯이 저장했다고 했잖아요. 이 게임도 미친 듯이 저장해야 됩니다. 근데 데스페라도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저장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문구가 나와요. 심지어 네네.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임인 거죠. 약간 퍼즐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변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건 우리가 완전히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탑뷰가 아니라 살짝 방향성이 있는 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암살했다 했는데 들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진짜 저장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게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최고로 빡치는 부분이 자동 저장이 없어요. 세이브 포인트에서만 아니요. 수동으로는 계속 어디서나 되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 뭔가 당연하게 자동으로 저장이 될 만한 부분들 약간의 이벤트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게 다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동 저장을 한 것만 불러올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이 저장이 딱 3개까지만 됩니다. 헐. 저 이 저장 시스템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저장에 버릇이 안 들어가지고 예. 한참 막 몇 번씩 암살을 성공하면서 진행해 갔어요. 그러다 딱 죽었는데 이 중간에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저 앞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다. 그래서 와 피곤하네 하면서 하다가 또 죽었는데 보니까 또 저장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또 그 앞부분부터 또 해.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막 아까는 한 방에 됐던 것들이 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좀 어려워하면서 또 했는데 또 저장을 중간에 안 해. 그러면 또 처음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낭비한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퀵세이브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딱 그 시점이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제가 불러오기 버튼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초반에 딱 경보 울리는 순간 당황해서 누른 게 불러오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 저장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2번을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전 세이브 파일이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떡해. 와, 근데 아예 그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을 했어. 그래서 경보가 울린 상태에서 그 부분을 헤쳐나가느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지금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빡침이나 진짜 깊은 빡침. 허탈함, 자괴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어떡하지? 안 그래도 지난 한 달간 좀 제일 많이 바빴어요, 일이. 그래가지고 게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되게 타이트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게 자꾸 막 삽질을 너무 많이 해서 날려먹으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초반에만 그렇고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은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후반에 실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몰입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머리를 엄청 굴려야 돼요.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서 뭘 딱 할지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성공하고 또 바로 다음 거를 계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걸 자꾸 까먹더라고요. 버릇이 들기 전에는 좀 그쵸. 힘듭니다. 여튼 다시 이제 스토리로 돌아가서 이 저장과 불러오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적들을 암살한 끝에 네. 결국은 터널을 뚫는 데 성공하고요. 네. 근데 에서 터널 뚫어놓고 쿠퍼가 기차 안 타고 말을 타고 가더라고요. 아니 이런. 도대체 왜요? 왜 한 거야?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그냥 말 타고 도망가지. 그리고 이제 맥코이는 뭐 전문가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말하고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면 쿠퍼 말고 다른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같이 하는 사람은? 일단 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에피소드 1이 끝나고 이제 에피소드 2로 가면 이제 목적지였던 플래그스톤에 도착한 쿠퍼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이는 헥터라는 남자와 반갑게 재회합니다. 헥터는 일단 덩치가 굉장히 커요. 비앙카라는 이름의 커다란 덫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덫을 깔아놓은 다음에
휘파람을 휙 불어서 네. 저기 유인해서 그쪽으로 오면 네. 덫에 걸려서 음. 죽거든요. 그러면 그때 잽싸게 이제 덫 다시 회수하고 시체 숨기고 이런 걸 하는데 덩치 크고 힘이 좋아가지고 시체 두구까지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는 아이고, 유용한 세상에. 캐릭터입니다. 이제 쿠퍼는 프랭크라는 남자를 쫓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잠깐 들른 건데 헥터가 자기 처리해야 되는 놈들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 마을에 지금 뭐 철도 깔고 뭐 한다고 데비 컴퍼니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데비 컴퍼니의 간부급 4명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맥코이도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아까 그 열차 데비 네. 컴퍼니 거였고 맥코이가 고용당한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없고요.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아요, 쿠퍼가. 하지만 약간 영문을 모르는 채로 어쩔 수 없이 헥터를 돕게 되는데 이제 그 타겟들이 각각 뭐 흩어져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좀 그 타겟을 어떻게 죽일지를 좀 고민하느라고 이제 마을을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담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엿듣다 보면은 종합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데비 컴퍼니라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열차랑 철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막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많은 식으로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런 개발이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쟤네들이 우리를 내쫓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고 약간 속상해하는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뭔가 마을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데비 컴퍼니 소속의 4명의 인물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입니다. 위스키에 독을 풀기도 하고요. 교회의 커다란 종을 딱 걔네가 지나가고 있을 때 떨어뜨려서 깔려 죽기도 합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네. 그리고 이게 목적한 바를 이룬 헥터가 쿠퍼에게 이제 쿠퍼가 쫓는 그 프랭크라는 인물이 시장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쿠퍼는 이제 다음날 그 남자를 찾으러 가기로 해요. 이렇게 에피소드 2가 마무리되고 에피소드 3이 시작하는데 여성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쿠퍼가 그 프랭크가 있다고 하는 시장의 집으로 가는데 사실 거기는 오늘 마침 한참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시장이 오래오랜 시간 동안 구애한 끝에 케이트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엄청 쓰고 막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웨딩 포토를 막 찍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부하 직원이 와서는 프랭크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시장을 재촉해요. 그래서 시장은 신부인 케이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뜹니다. 근데 시장이 사라지자마자 케이트가 바로 잽싸게 시장의 서재로 몰래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사실 케이트는 시장이랑 정말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시장의 서재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아서 도망갈 생각으로 결혼을 승낙하는 척하고 이 집에 온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근데 신부니까 저태간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서재가 있는 건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잠입 미션이 시작됩니다. 케이트는 체력이 약해서인지 근접으로 살인은 불가능하고요. 기절시키는 건 가능해요. 네, 향수병을 던져서 잠깐 적들의 시야가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향수병. 그리고 암살은 권총이 있어서 그 조그만 권총으로 중거리 적 정도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은 변장입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근처에 뭔가 괜찮은 옷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해서 옷을 뺏어서 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변장한 케이트가 엄청 유용해요. 이 적들 사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요. 남자 적들의 주의를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옆에서 엄청 잘생기셨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만 쳐다보게 하면서 막 노닥노닥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야 딱 붙잡아뒀을 때 다른 인물들이 뭔가 행동하기가 진짜 편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여성 적들에게는 쓸 수가 없고요. 간부급 적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상위 간부급이 롱코트, 긴 코트를 입고 다니는 애들인데 걔네는 다 간파하기 때문에 걔네한테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여튼 케이트가 서재에 무사히 잠입을 해서 책상을 뒤지는데
프랭크랑 시장이 딱 서재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몰래 일단 옷장에 숨습니다. 근데 모종의 거래를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시장, 이 나쁜 놈이 케이튼의 목장을 데뷔 컴퍼니에 팔아버렸다는 아이고.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데 시장 옷장을 여는 바람에 좀 숨어 있었던 게 들키고요. 프랭크는 뉴올리언즈로 간다고 떠나버리고 네. 케이트는 이제 시장과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네. 사실 케이트가 찾으러 온 것도 그 문서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나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시장이 빡쳐가지고 결혼하려고 쓴 돈이 얼만데 막 이렇게 싸우다가 너무 빡친 나머지 죽여버리려고 아 진짜요? 하는 찰나에 아. 이제 프랭크를 찾아온 쿠퍼가 들어와서 케이트를 구해주게 되고요. 네. 둘은 이제 경비들한테 쫓기면서 시장의 저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합니다.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은 쿠퍼가 쫓고 있는 이 프랭크라는 인물도 데뷔 컴퍼니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슬슬 악의 축으로 데뷔 컴퍼니가 떠오르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네. 여기서 이 인연을 맺은 케이트가 프랭크의 행방을 알고 있잖아요. 뉴올리언스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방을 알려주는 대신 이제 자기 목장을 접수하러 데뷔 컴퍼니 부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랑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약간 요즘으로 치면 용역깡패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네. 되겠죠. 이제 그럼 쿠퍼, 헥터, 케이트 그리고 이제 케이트의 삼촌까지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게 수적으로 좀 열세다 보니까 쿠퍼가 맥코이를 호출합니다. 사실 맥코이는 처음 만났을 때 데뷔 컴퍼니에 고용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쪽에서 일을 제대로 완수했는데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덕분에 네, 그쪽과는 이제 관계가 끊긴 상태고요. 맥코이는 뭐 자기는 어느 쪽이든 그냥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근데? 엄청 츤데레 캐릭터입니다. 뭐 하면서 말만. 맨날 빚이 있어서 해주는 거라고 하고 되게 츤데레예요.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는 적들이 약간 기름 웅덩이 같은 데 있을 때 횃불을 던져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방법도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101가지 방법이 이런 거 쓸 수 있겠는데요. 진짜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5명이 무사히 케이트의 목장을 지켜내지만 어차피 또 인력이 보충되어서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케이트가 기차가 다니는 다리를 끊어버리자는 제안을 합니다. 다소 무모한 아이디어 같기는 하지만 네. 결국 그들은 다리로 가고요. 거기가 약간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끊어버릴 생각인데 네. 아니 그냥 한밤중에 가서 몰래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한낮에 사람들 빠글빠글 할 때 가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다 진짜. 공사 중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막 다이너마이트를 또 구해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이제 헥터가 미리 열차 쪽에 가 있으면 그쪽에서 합류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탈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4명이 결국 약간 한 팀을 이뤄서 계속 움직이게 돼요. 이제 쿠퍼의 적인 프랭크가 갔다는 뉴올리언스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멍청이들이 또 데뷔 컴퍼니의 부하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이때 마지막 멤버인 이사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사벨이 너무 이질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약간 OP로 인식이 되는데 OP가 뭐냐면 네. 오버파워라고 해서 좀 밸런스 붕괴하는 캐릭터들을 OP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부득이호 흑마술을 씁니다.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사기급 캐릭터 그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일단은 움직임 자체도 다른 애들보다 좀 빨라요. 막 날래고 잽싼 캐릭터고 결속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2명의 적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둘 중에 한 명만 죽여도 묶여있던 다른 사람도 죽어요. 편하네. 1타 2피. 이게 한 명 한 명 해치우는 게 아주 큰일인 잠입 암살 게임이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진짜 강력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막 더 센 능력이 정신지배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끝장 아니에요 그냥? 근데 너네끼리 이게 죽여 뭐 이런. 약간 총알처럼 횟수가 좀 정해져 있고요. 네. 보통 그 목숨이 HP가 4칸이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쓸 때마다 그 HP를 깎으면서 쓰는 거예요. 적을 조종을 할 수 있는데 이동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적이 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른 적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잽싸게 빵 쏘지 않고 천천히 팔을 들어서 조준해서 굉장히 천천히 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들의 시야 안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총을 쏘기 전에 더 먼저 죽어요. 다른 애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쏘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면 얘도 쏘고 쏜 직후에 살해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해도 사람들이 이게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속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정신지배 같은 걸 이용하면 잘 하면은 뭐 한꺼번에 3명까지도 죽일 수가 있죠. 와. 이사벨 능력이 너무 강력하고 편해가지고 이제 이사벨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다른 캐릭터들은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 그냥 다 이사벨로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밸런스 붕괴네. 네. 그리고 고양이도 데리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 시켜가지고 잠깐 짧게 적들의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적들도 고양이는 다 귀여워하더라고. 야, 총 쏘고 막 이런 네. 범죄자들도 아유 귀여워 막 이러면서 고양이 보고 있고 그래요. 네, 이렇게 강력한 능력의 이사벨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얘네가 붙잡혀 있는 걸 보고 사실 이사벨도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쿠퍼 일행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무사히 탈출하게 되는데 마침 이사벨도 약간 헤어진 일행을 찾으러 뉴올리언스로 가려던 참이었던 데다가 그 찾으려고 하는 일행도 데뷔 컴퍼니를 쫓다가 실종된 걸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쿠퍼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쿠퍼가 프랭크를 왜 쫓는지 아까 그 과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했잖아요. 에피소드 1에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뭔가 악의 축인 것 같은 데뷔 컴퍼니는 어떻게 되려는지 이 5인조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 배신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배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키워드 정해졌다. 배신. 아, 근데 원래 이 정도에서는 그런 거 깔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안 할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래요? 동료 아니야 동료. 여러분 해보십시오. 데스페라도 3는 독일 게임 회사인 미미미 게임즈에서 개발해서 2020년도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특이하게도 1, 2편이랑 3편이 개발사가 달라요. 1, 2편은 스펠바운드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게 저작권이 아타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타리가 그 아타리가 맞습니다. 그 아타리예요? 네. 근데 2013년에 노르딕 게임즈에서 이 데스페라도의 저작권을 삽니다. 그래서 데스페라도 3는 미미미 게임즈에서 만들고 이 노르딕 게임즈 쪽에서 퍼블리싱을 맡아서 발매가 된 거거든요. 근데 데스페라도 1은 좀 흥행한 편이에요. 근데 2가 굉장히 평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쉬워했었는데 미미미 게임즈에서 이제 3편을 아주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실시간 전술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미미미 게임즈가 원래 같은 장르 게임인 섀도우 택틱스로 유명합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아, 예. 제목만 조금. 섀도우 택틱스가 진짜 잘 만들어진 실시간 전술 게임이라서 데스페라도 3를 여기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근데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시스템은 아무래도 같은 장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유사한 편이지만 섀도우 택틱스는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잠입 암살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데스페라도는 서부 배경이고 해서 느낌이 일단 완전히 다르고요. 독일 게임사가 참 외국 역사에 관심이 많군요. 신기하죠? 자기들 거는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데스페라도가 섀도우 택틱스보다 몇 년 늦게 나온 게임이니만큼 그래픽 같은 것도 월등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스토리는 이게 1편의 프리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도 사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쿠퍼, 맥코이, 케이트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로 나오는데 이제 3편에서 이들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그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일단 그래픽이 되게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배경 디테일도 좋아서 게임하는 내내 좀 시각적인 만족감이 있고요. 음악이나 더빙도 괜찮고 또 배경도 막 열차 나왔다가 뭐 협곡, 사막, 또 뉴올리언즈 같은 막 화려한 도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좀 지루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게임성이잖아요.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이게 퍼즐 요소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하면서 딱 맞는 해답을 내가 찾아냈을 때 그게 발동해서 무사히 암살하고 잠입했을 때의 그 쾌감이 진짜 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는 좀 뻔해요. 캐릭터도 좀 평면적이죠. 특히 여성 캐릭터 기술이 남자들 홀리는 매혹이라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요. 80년대나 나올 법한 올드한 설정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들이 다 각각 다른데 이게 5캐릭터에 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고 이게 게임 내에서 너무 적절하게 잘 쓰이기 때문에 좀 커버 쳐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뻔하다고는 해도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의외로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벤트 씬 같은 데서도 되게 긴장하면서 연출을 되게 잘했나 봐요. 네, 괜찮아요. 근데 재미있지만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 선인장님이 계속 아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몸이 멀어져 있어 지금. 저랑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죠. 저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는 들을수록 스토리만 알아야겠다. 근데 원래 이 실시간 전술 게임이란 장르 자체가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 섀도우 택틱스 같은 경우에 사람들 후기를 보면 결국 마지막 구간에서 좀 스트레스 받아서 멈췄다. 네. 그만하고 이제 다른 게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한 스테이지를 딱 시작할 때 이 캐릭터들이 막 서로 대화하면서 야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가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면서 맵을 좀 보여줘요. 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보여주는데 목적지가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적들은 우글우글해서 아니 나보고 여기를 뚫고 가라고? 불가능한 걸 계속 시켜주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든 또 답을 찾게 되어 있죠. 진짜 머리를 막 너무 굴려야 돼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면 머리에서 약간 그 쿨링팬 돌아가는 소음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퍼즐 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정말 기분 좋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엑스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작 같은 건 좀 비슷한데 여기는 확률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 그러네요. 때문에 빡치는 거 없이 어쨌거나 기술을 썼을 때는 다 먹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담감이 좀 덜하고요. 네. 그래서 더 캐주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섀도우 택틱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전술 게임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정답이 없고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한 구간인데도 가끔 세이브 파일을 다시 불러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회차 요소가 충분하고 도전 과제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한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내가 그 스테이지를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쭉 타임라인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도 나오는데 보면은 한 에피소드에 막 1시간? 와. 길게는 2시간까지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멈춰놓고 다른 거 했던 시간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장 잘못해가지고 섭질한 구간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도전 과제 중에 스피드런이 있거든요. 네. 근데 7분 안에 돌파, 말도 안 돼. 15분 안에 돌파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가능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맞아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좀 도전해 보고 싶긴 한데
약간 하다가 빡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시간 순삭 게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잖아요. 타임머신 탔다고들 하는데 데스페라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막 1시간, 2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 한 30분 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정말 선인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찾아봤다니까요. 많이 도전을 해보세요. 그 난이도 설정을 쉬움으로 하시고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 액션 게임의 화끈함 같은 게 없는 대신 진짜 천천히 생각하면서 몰입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으로는 최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슬아슬하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그 잠입암살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이 있습니다. 대신 이 게임은 이제 다른 사람의 플레이 영상을 보는 걸로는 좀 재미를 느끼기 힘든 것 같고 직접 해야 그 스릴과 다양한 빡침과 머리 굴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모두 추천드려요.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장 파일을 3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진짜 너무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야속한. 너 화나라고 뭐 이런 거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막 전으로 돌아갈 만한 부분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네. 어쨌거나 지나온 구간이니까 네. 막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3개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시작 에피소드 시작할 때 한 번 해야 되고 첫 번째 저체할 때 한 번 해야 되고 두 번째 했을 때 하나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과연 첫 번째 적을 처치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야, 저희 오늘 암살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인장님 막 암살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보다가 되게 피폐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몇백 명 죽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매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사람으로 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이 암살했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만큼 피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41화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